지금부터는 어떤 양아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주어 목적어를 빼고 나면 그냥 양아치입니다. 양아치가 한둘이 아닌데 그 돼지같이 생긴 애도 있고 이응 이읒 치읓 이응 이읒 치읓 KK도 있고 자 오늘은 우리 김문순대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김문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였다면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문수는 양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얘는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질이 너무 짜실해. 그러니까 조폭도 아니고 양아치 느낌이 강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 JTBC 썸네일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 죽음의 길, 폭동. 이제 김문수가 했던 이야기들인데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한반도 깃발 이게 사탄이라고 보면 돼요.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 사탄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한반도 기는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기회는 정확하게 독도까지 지켜 있는 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탄이랍니다. 한반도 기는 이게 나중에 저 문재인 정부 때 평창 올림픽 할 때 또 한반도 기를 드는데 독도를 빼내 안 빼내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한반도 기가 왜 지네들 말하면 보수 정권에서 남북이 이제 만나갖고 뭔가 체육 행사 같은 거 하면 서로 깃발 드는 거 이상하잖아. 단일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반도기란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한반도기가 사탄이라는 말은 거기 독도가 표시돼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대마도가 없어서. 대마도가 없어서? 좀 심하잖아. 이거 동네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그냥 동네에서 그저 직업도 없이 백수 노릇하는 정말 이런 목소리 가진 그럼 뭐 이런 목소리 가진 동네 백수가 술집에서 하는 이야기랑 뭐가 달라요? 사실 외국 선진국 같으면 정치인, 유력 정치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인정은 안 하고 싶은데 유력 정치인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특정 종교에 가서 특정 종교적 색채를 다진 단어 이걸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부적격 논란이 나올 사실 단어들이에요. 예. 일본이 하나의 우리 주변에 있는 최강대국이에요라고 말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저게 지금 김문수가 경산호위 위원장 뭐 그 이야기를 그때 한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건데 일본이 우리 주변의 최강대국이랍니다. 그 당시에 이미 한국이 G7 정도의 위상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근데 일본이 최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늘상 말하잖아요. 그냥 사대주의라고. 사대주의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크게 웃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주 4.3을 또 폭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공부 안 한 자들은 저런 말을 들으면 믿어요. 아니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저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넥타이 베고 나와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바로 제주 4.3 폭동이에요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한 문장 속에 오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저 무식하고 공부 안 하는 자들이 그런 겁니다. 국가 공식기구가 진상규명까지 했던 사건이잖아요. 1947년입니다. 3.1절 기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기 1년 한 반 정도 기간이죠. 제주 4.3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경찰의 말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밟아갖고 다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해방이 되긴 됐지만 제주도도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로 민심이 흥행했을 때 경찰의 그런 행위가 제주도민들을 굉장히 자극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물론 일부 그때는 합법적인 정당이어서 남로당이 그런 정당들이 뭐 개입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김문수는 재헌 국회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정부의 공식 기구의 규정하고도 틀린 이야기고 제주 4.3에서 정설은 있잖아요. 최소 3만 명 이상 돌아가셨거든요.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저런 자가 대한민국의 지금 경산호위 위원장과 노동부 장관을 거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게 5.18의 같은 이치로 쟤네들이 선동하는 거잖아요. 아니 재원 국회의원 실시 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 이게 사실도 아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 죽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 총살 죽여도 돼요? 자국민들인데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책에 반대하면 제주도민 죽여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엔 그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제주도민이 대한민국을 반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니까 죽여도 된다요. 이거는. 꼭 누구 대가리에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름하여 두 글자로 극우라고 합니다. 민주국가에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지금 사실 이게 법만 제정돼 있으면 구속감이에요. 이런 발언들이. 그다음에 과거에 이런 말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김정은 기품조가 문재인 맞죠? 여러분 김정은 기품조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별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장관 후보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요. 김문수 막말사 한번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만 읽어주세요.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국민은 화병. 2019년 8월 자유한국당 주최의 토론회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완전 빨갱이, 문재인은 총살감. 2020년 8월 코로나 방역 수치 위반으로 경찰의 동행 요구에 내가 김문수인데 왜 그러냐. 내가 국회의원을 3번을 했다. 2022년 6월 화물 노동자 파업 관련 유튜브에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소송 오래 끌어서 가정 파탄을 내야 한다. 2022년 10월 손경식 경총회당 면담에서 노란봉투법은 공산주의다. 박근혜 탄핵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극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장관 자격은 1도 없는 자죠. 양아치보다 못한 자란 말이에요. 왜 동네에서 내가 대한민국 극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네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좀 만났어. 한 60대 한 중반쯤 됐을까? 우연히 이제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는데 어떤 수준이냐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봐야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해봐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성대모사를 한 적 있죠. 몰라 문재인 빨갱이. 그게 대한민국 극우예요. 몰라 광주 빨갱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잡고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빨갱이인데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동네에 존재할 수 있어. 그건 사상의 자유일 수 있다고. 장관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 나가면 안 되는 자가 노동부 장관에 드디어 지금 지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양해동 여사를 건폭. 사람이 죽였으면 나 욕 진짜 방금 순간에 튀어나올 뻔했다. 윤석열이가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해서 억울한 마음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여기를 막말을 하는 게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는 건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인 거죠. 자. 사실 양회동이라는 건설노조, 건폭 이렇게 해서 분신해서 죽었었잖아요. 서울대병원에 지금 아직까지도 장례를 안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고. 네, 그 말을 한 거죠. 저게 지금 서울대 총동창회 조찬에서 한 말이에요. 사실 저런 발언이 나오면 저 총동창회에 있는 모여 앉은 사람들이 김문수 그만해라 내려와라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지금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이찍 어르신 다시 한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폭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했단 말이에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일부는 일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본 적은 없으나. 그때 여러분 크레인 노조 그때 기억나요? 크레인 올라가서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요. 건폭이라고. 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조폭처럼 표현하는 순간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랄까 자기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극단 세력이 돼버려요. 또 반대의 극단 세력이 돼버립니다. 원래 민중의 폭력성은 정권의 폭력성과 비례한단 말이 있어요. 폭력적으로 제압을 하면 거기에 반해서 폭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도 노조 그러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대한민국 민주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노조 가입률이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아니 정작 빨갱이 나라엔 노조가 없어요. 빨갱이 나라에 중국에 노조 없습니다. 북한에 노조 없어요. 러시아에 노조는 좀 다 찾아보세요.
오히려 미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민주주의가 꼽히고 자본주의가 꼽히는 나라들이 노조가 강해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왜 저런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할까? 유추를 해보면 윤석열 탄핵에 있어가지고 가장 조직된 단체는 노총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민주노총 한꺼번에 무슨 엄청 큰 집회하면 놀랍지 않아요? 네. 몇십만 명 나오는 집회 보면은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인 단체를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가장 비슷한 수준으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둘이. 자, 그리고 지금 저 이영훈 만나고 한 말이 더 적어요. 우리 이영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바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본 정신과 뼈대를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 누구예요? 저 사람 이영훈이가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 아닙니까? 야, 한반도기는 사탄이라니 뭐. 아니 근데 김문수가 결혼을 할 때도 양쪽 지금 배우자도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본인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배경 때문에 노동부 장관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노동과는 전혀 먼 상황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전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향 당시의 이야기도 좀 몇 번 들어봤었는데 정말 노동계에서는 정말 손사래를 칠 정도로 이름을 언급조차도 하기 싫은 불쾌하다 인물이에요.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옛날에 노동운동 몇십 년 전에 했으니까 노동부 장관 후보자야. 그 경제 관련 수사 한 번 했다고 금융감독원장 임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일들을 갖고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직책에 맞는가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 초에 이제 김문수 청문회가 있는데 저는 환노위에서요. 김문수 청문회 할 때 한 3, 4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진숙처럼. 이진숙의 과거의 말들을 가져와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맞는지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을 하면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되는 순위를 딱 매겨놓으면 1등에 올라갈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꽂잖아요. 나 윤석열 자체는 이렇게 인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국민 조롱하듯이 인사하는 게 일부러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그거예요. 어차피 다음번 선거 자기가 알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식의 약간 좀 그런 좀 쾌락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비판하던 내가 힘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니들이 어쩔 건데 약간 오기 정치. 사이코패스 같은 거죠. 야, 니들이 막 난리 났구나. 난 더 할 거야. 그렇죠. 이거. 딱 그런 심정, 그런 약간 좀 그런 심리 구조 같아요. 그러겠지. 네, 니들이 어쩔 건데. 아니 반대일 수도 있어. 전혀 여론은 신경 안 쓰고 댓글도 안 보고 근데 그거 듣면 봐. 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 최고다라고 하면 야, 이게 국민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그럴 걸 수도 수도 있어. 있죠. 네. 아, 어느 쪽에 대입해도 이상하지 않는 분. 이 타임이 욕할 타임인데 나 정말 잘 참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야, 정권은 참 이렇게 해서 망해가는 거죠. 국민들이요 100% 공감하거나 100% 반대하거나 100% 찬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그 자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 전화 면접 기준으로 20% 초반에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탄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죠. 그런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 상식세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한 10%대 중후반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다른 자리는 몰라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문수는 안 어울리는구나 하는 게 60, 70%가 되면 그게 일반 국민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정부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거란 말이에요. 사용자를 위해야만 되는 부처가 있고 노동자를 위해야만 되는 부처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파괴해도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처가 있고 환경을 지켜야 되는 부처가 있어요. 그렇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부처가 있고 국방을 해야 되는 부처가 있어요. 그 다양성으로 정부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과 전쟁하자는 놈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환경을 파괴하자는 놈을 환경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노동자를 탄압하자는 놈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면
그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생각해요. 조롱이기도 하고 그는 그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5,200만 명이 모여서 5,200만 개의 각기 다른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들을 서로 절충해가면서 사는 곳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97%인가 98%인가 노동자예요. 지가 노동자인지를 모르지. 나는 학교 교사인데 내가 무슨 노동자야. 나는 의사인데 내가 무슨 노동자예요. 그냥 노동자인지를 모를 뿐이지. 그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노동자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들을 찾아가는 게 세상인데 거기에서 국가기관이 특정 국가기관이 노동자를 무시해버리면 국가가 어떻게 버텨나갑니까? 아 진짜 보고 있으면 내가 욕할 뻔했다. 아니 나는 그 음모를 이제 알겠어. 화병 나서 다 죽으라고. 아 그래서 의료계 작살내버리고. 그리고 왜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응급실에 경증으로 가면 이제 돈 더 내라는 거잖아요. 얼척이었죠. 진짜 그 얘기 잠깐만 시간 좀 남아요. 해봐요. 아니 감기나 위장염 환자가 가면 병원비 90%를 내게 하겠대요. 네가 한번 감기인지 이제 구별해봐. 네가 단수 위염인지 장경색증인지 네가 한번 구별해봐.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당장 열나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 밤 시간에 응급실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병원비가 싸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몸에 느끼고 내 당장 증상이 급해요. 이게 감기인지 장염인지 머리가 아픈데 이게 뇌출혈인지 긴장성 두통인지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도 몰라서 CT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알지. 맞아.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이제 병원 오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열이 너무 많이 나. 그래가지고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해서 병원 갔어. 병원 갔더니 아이 괜찮아요. 타이레놀 먹고 열 내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병원비 56만 원 나왔습니다. 사람들 병원 못 갑니다 이제. 뭐 미국처럼 되는 거네. 미국보다 더 심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 뭐 이런 놈들이 정권 잡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당장 굶어 죽진 않겠지.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아니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게 지금 아산병원에서 50대 이상 명예퇴직자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의사들. 의료에서 50대 이상이면요. 50대 이상이 중추예요.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고 가장 경험 많고 가장 활발하게 일할 의사들이 명예퇴직 받고 나가게 된다고. 그 사람들 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 후진들 누가 키웁니까? 아주대학교 병원이요. 뭐 어떤 병원이에요? 경기도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응급실에 의사 4명이 5명 있었는데 4명이 나가고 1명 지금 나간다고 하고 있어요. 광주의 중추병원 조대병원 지금 일반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요. 왜? 의사들이 못하면 일반 직원들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스멀스멀 다가오냐면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보니까 뭐 병원 못 가서 죽은 사람 없던데 이렇게 느껴요. 옛날 같으면 폐암 3기, 3비기, 뭐 4기 이 정도 되면요. 의사들이 치료 한번 해봐요. 확률이 낮아야 치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치료 한번 해보고 뭐 생존율이 10%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인력이 있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포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못 느껴요. 죽을 사람 죽었겠지 이렇게 느껴요. 응급실에 와가지고 빨리 수술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 인력이 집중돼가지고 의사 4명 5명이 붙어가지고 치료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부터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이 잘 못 느끼죠. 왜 그러지? 근데 사실 그게 큰 병원을 가는 게 흔하지 않은 거고 응급실 다들 본인이 갈 경험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왜 1, 2차 병원들 외래 병원들은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장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김종인이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많이 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이 응급실을 가려고 하는데 22군데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한참 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김종인 정도 되면은 부탁할 수 있는 의사가 또 있었을 텐데 그 의사마저도 응급실에 넣는 거를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새벽 시간대 사람 근무를 안 하는데 있다고 해도 막말로만 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져도 저도 어디 가자고 할 병원이 없어요. 지금 겁나게 심각해요. 각자 도생이구나. 예. 어떻게? 자 여기까지. 자 어쨌건 정권 자체가 김문수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윤석열이 양아치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봐요. 양아치보다 못한 자가 너무나 높은 힘과 권력을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제 그 우려스러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국민들이 참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폐가 입진님, 어이 문수 씨, 나랑 고소고발 없이 다이다이 맞짱 한번 뜹시다. 예. 이랬는데 저보다. 김문수는 이제 내가 보기에 좀 나이를 좀 더 보면 약 바이든 나이가 돼가거든요. 51년생. 자, 1부 마치겠습니다.